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 깊은 얘기를 꺼낸 것뿐인데 왜 그 뒤로 그 사람과 조금씩 어색해졌을까?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왜 이렇게 오래 가시처럼 남는 걸까? 사실 친구에게 숨겨야 할 말이 있다는 건 조금 씁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다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 솔직함이 상대를 상처 입히고 결국 내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게 꼭 숨겨야 할 4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란다면 더더욱 마음에만 조용히 담아둬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정수 씨에게는 20살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 종환 씨가 있습니다. 둘은 술잔을 부딪히며 세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터놓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종환 씨가 어렵게 차린 가게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빚까지 떠안은 채 가족이 몇 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 씨는 친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원래 좀 덜 꼼꼼했잖아. 이번에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 다음에는 더 철저히 해. 그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실패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금씩 연락이 줄더니 모임에도 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했던 그 솔직한 한마디가 친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실패자야라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가장 예민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패 후에 자기방어 심리라고 부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방어벽이 더 민감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서도 밝혔죠. 가장 친한 사람에게 듣는 부정적인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 들을 때보다 4배 이상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조언도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히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아픈 데를 쿡 찌르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진심이었는데 그 말이 결국 상대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던 기억 말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건 큰 잘못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말들은 대체로 진심이기에 더 아프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사이를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만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너무 쉽게 던지는 가벼운 농담이 생각보다 깊게 박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호 씨는 직장 동기 중 가장 친하던 경수 씨와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너는 진짜 여자 보는 눈은 없더라.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분위기는 웃음으로 이어졌지만 경수 씨는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연락해서 점심을 먹자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지 않았죠. 정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친구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농담처럼 내뱉은 말은 더 무섭습니다. 듣는 사람은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밤에 누워서 곱씹게 되니까요. 그게 정말 농담이었을까? 혹시 저게 진심이 아닐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농담 뒤에 숨겨진 진심을 추적하려는 마음, 즉 의도 해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말 속에서 숨은 뜻을 더 예민하게 찾으려 합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의심과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관계에 작은 금을 내는 것이죠. 독일의 심리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친밀한 사람에게 받은 가벼운 조롱이나 농담이 낯선 사람에게 받은 것보다 2배 이상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가볍게 넘기는 척 웃었지만 사실은 그 웃음 뒤에 작은 마음의 상처를 꾹꾹 눌러 담은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웃으면서 넘겼지만 돌아서서 괜히 서운하고 혼자 속으로 삼켰던 그 기억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애써 예의를 차리면서도 정작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들이대곤 하니까요. 그렇게 한 번 웃으며 넘겼던 농담이 결국 마음속에 깊은 멍으로 남아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짜 오래가고 싶은 인연이라면 유쾌한 농담도 조금은 신중히 꺼내보는 게 어떨까요? 어쩌면 그 신중함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오래 머물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쉽게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다시 얼굴을 보니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젊은 시절이 떠올라 웃음이 절로 났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여기저기서 자식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대. 벌써 해외 지사 이야기까지 나오더라.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 부럽다. 우리 딸도 이번에 유학 갔다가 논문 발표하고 교수님들한테 칭찬만 들었다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랑의 모임 분위기는 금세 들떴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순자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자, 너네 딸은 요즘 어때? 잠시 머뭇거리던 순자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사실 순자 씨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붙잡고 밤늦도록 고민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문득 딸 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자격증 문제집과 채용 공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딸의 등을 바라보는데 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자리에서 너를 아무렇지 않게 자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라서 더 너를 든든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날 이후로 순자 씨는 동창 모임에 점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무서운 건 그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자식은 내 인생의 최종 결과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아이가 잘 나가면 내 삶이 성공한 것 같고 조금 뒤처지면 괜히 내가 잘못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꺼낸 자식 자랑이 듣는 사람에겐 나와 내 아이를 동시에 평가받는 기분을 주곤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식의 사회적 지위를 주제로 한 대화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자존감을 크게 흔들고 열등감과 회피 욕구를 2배 이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친구를 만나더라도 자식 이야기는 한 번쯤 가슴속에서 걸러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듣는 사람도 똑같이 기분 좋을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을 괜히 쓸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 질문을 단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우리 아이 잘 됐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깊이 숨기고 싶은 아픔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식은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고 부모는 그걸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는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대에게 나는 못해준 부모였나 하는 보이지 않는 죄책감을 남기지 않도록요. 그렇게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오히려 오랜 친구를 더 깊이 곁에 두게 만드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지혜란 어쩌면 이런 데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사이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수님 씨는 얼마 전 큰 댁에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형님이 무심하게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애들 결혼시킬 때 다 자가로 해줬어. 전세는 불안해서 안 되지. 부모 노릇하려면 그것도 못 해주면 안 되잖아. 식탁 위에는 그저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수님 씨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놨습니다. 사실 수님 씨는 딸이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조차 제대로 보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 부부는 지금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짐을 싸서 옮겨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미안했습니다. 수님 씨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쓴맛이 맴돌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밥 먹자는 연락을 해도 피하게 되고 가족 단체방에서 얘기가 나와도 굳이 먼저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형님은 아마 모를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꺼낸 그 말이 동생의 마음을 그렇게 서늘하게 만들었다는 거요. 돈 이야기가 무서운 건 단순히 경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는 은근히 나는 이렇게 해줬다. 넌 못했지. 나는 괜찮은 부모고 넌 조금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든 아니든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비교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자식에게 뭘 해줬느냐는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친구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한 심리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적 지원 경험을 주제로 한 대화는 정서적 거리감을 평균 40% 이상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이야기는 비교가 아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준 것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꺼내려는 말이 상대에게 나는 그만큼 못해준 부모였나 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기지 않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돈 이야기는 입에서 나올 땐 가볍지만 그 말은 상대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작은 열등감이 되거나 쓸쓸한 후회가 되어 그 사람을 조금씩 멀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는 이런 걸 해줬어 라며 자랑 삼아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저 부끄럽고 작아져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함께 가고 싶은 관계라면 돈 이야기는 가볍게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꺼내야 할 때는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그 어떤 비교도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다듬어 보세요. 그렇게 한 번 더 마음을 써주는 것이 결국 내 곁에 그 사람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친구나 가족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정치도 종교도 자식도 돈도 꺼내기 조심스럽다면 결국 말이 줄어들고 관계도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대화도 분명 존재합니다. 순자 씨가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 배우세요? 순간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배운다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요즘 자전거 배우고 있어요. 딸이랑 한강을 달려보는 게 작은 꿈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 챙기느라 바빠서 대충 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해보려고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작아지지 않고 누구도 뽐내지 않는 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요즘 뭐 배우세요? 라는 질문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신의 오늘을 존중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런 질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상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요?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찬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답해 보세요. 그거야말로 대단하신 거예요. 하루하루 잘 버티는 게 요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혹은 이렇게요. 사는 것 자체가 배우는 거죠. 저는 선생님처럼 묵묵히 말씀하시는 게 더 부럽던데요. 그건 책으로는 못 배우잖아요. 이렇게 가볍지만 따뜻하게 받아주는 말 한마디가 상대 마음속에 묘하게 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질문과 대답이 사람 사이의 신뢰를 크게 높이고 그 관계를 더 깊고 오래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괴테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배우세요? 라는 짧은 물음 안에는 바로 그런 존중과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자식도 돈도 꺼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로 상대의 오늘을 가볍게 만지며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 삶을 궁금해해주는 그 마음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괜히 소중해진 사람 같아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말은 줄어들어도 관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다시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대화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짜 끈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를 조금 더 가까이 이어주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참 신기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책이든 작은 텃밭이든 뜨개질이든 혹은 드라마나 강아지였든 말이죠. 순자 씨도 동네에서 만난 지인과 커피를 마시다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잠시 머뭇거리던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마당에 작은 화분 가꾸는 재미로 살아요. 별거 아니지만 물을 주고 꽃이 피는 걸 보면 하루가 괜히 괜찮아지거든요. 그러자 지인은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얼마 전부터 작은 화초 하나 키우는데 그것만 봐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때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누구 하나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하는 비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오늘을 나누며 웃을 수 있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몰입 기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몰입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마음속 긍정 감정이 되살아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즐겁고 좋았던 순간을 꺼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덩달아 마음이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혹시 상대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네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때인가 봐요. 충전이 필요할 땐 쉬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혹은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 괜히 공감돼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이해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묻어나고 표정이 환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면 거기서부터 관계의 신뢰가 시작됩니다.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이 짧은 물음은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늘과 기쁨을 살포시 건드리는 따뜻한 초대장 같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큰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대화가 어려워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물음 하나면 충분히 마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눈빛에서 작은 설렘을 발견하고 나도 덩달아 웃게 되는 순간, 그것이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진짜 대화 아닐까요?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한마디가 오히려 깊은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묻는 겁니다. 요즘 뭐에 빠져 계세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지금을 함께 웃으며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이 물음은 그 사람이 단순히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넘어서 언제, 어떤 계기로 그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순자 씨는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유독 좋아해서 늘 카페에서 새로운 원두를 시도해 보곤 했죠. 그래서 순자 씨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잠시 눈빛이 멀어지더니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커피숍이었다고, 손님에게 한 잔씩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사람 마음을 배우기도 했다고. 그러다 보니 커피는 자신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20살 그 시절의 설렘과 좌절이 다 녹아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을 물을 때 그 사람의 오늘만 보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마음의 뿌리를 같이 바라보게 되는구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거꾸로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의 삶을 거꾸로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말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에 묘한 빛이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 이상하게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심리학에서도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이 활발히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꺼낼 때 상대가 미소 짓고 한층 부드러워 보이는 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한 번쯤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과거로 조용히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들여다본 마음은 다시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사람의 깊은 곳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사람 사이를 오래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늘을 조금 덜 외롭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친구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야 할 4가지, 그리고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이어주는 5가지 질문까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건 늘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드는 것도 결국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킬 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